안녕하세요. 김태성 강사입니다. 어제 시험 보느라고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반적인 행정법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교적 쉬운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때까지 기출 지문들, 그 중에서도 중요 지문들만 암기를 하셨다면 나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시험장에서 긴장을 한다든지 내지는 교수님들이 이른바 출제위원들이 반 함정에 빠지는 것은 쉽게 있는 일이니까 이른바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이번 말고도 시험이 계속 남아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계획에 맞춰서 향후 일정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시죠. 행정법의 법원인데요. 1번 지문 익히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조례가 조약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그래서 조약의 경우에도 국내법의 법원으로서 기능을 한다라는 원론적인 문제고요. 동그라미 2번 이런 것 생소하게 처음 보시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소송법 조문인데 앞서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제가 강의를 통해서도 강조를 드리지만 이런 거 나오면 처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일단 패스. 뒤에 우리가 아는 강우의 의리에 맞는 그러한 정답 지문이 나온다라는 생각으로 넘어가셔도 되고요. 이따가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패스. 중요한 정답 지문을 찾기 위해서 일단 넘어가고 두 번째는 정답과 관련이 없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에 하나 이거에 대해서 OX를 판단해야 되는 순간이 직면했다. 이거 반드시 온지 X인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 O로 찍고 넘어가면 90% 이상 맞는 형태의 그 정답을 가려낼 수 있는 방법 되겠습니다. 어쨌든 넘어가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도 역시 조금 생소한 지문일 수 있지만 평등권의 개념 되겠습니다. 이런 지문들을 자꾸 출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시간을 뺏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재빨리 넘어가는 게 필요하겠죠. 4번 지문 수차례 정답 지문으로 나왔던 내용이죠. 소급입법 금지 원칙과 관련해서 진정소급입법은 금지되지만 부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죠. 그래서 보시면 4번 지문 개정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 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 효과를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게 키워드죠.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요거 개념 체크 못하신 분들 밑줄 처리하시고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진정소급입법 허용되지 않는 반면 지금 보시다시피 완성되지 않은 진행 중 이런 경우에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허용됩니다. 부진정소급입법은 소급입법에 해당하지도 않고 그런 이유로 계속 이어서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틀린 지문이죠. 계속 나왔던 지문이고 표현만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익히 알고 계시는 지문이라 생각합니다. 2번 문제 보시면 1번 지문은 조금 생소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과거 출제된 적은 있는 지문입니다만은 과거에도 들러리 지문으로 나왔고요. 이런 형태의 문제 제가 이른바 간접 추출 형태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1번 지문 기본권 보호 의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 문구인데요. 꼭 일일이 파악을 해서 깊게 파고들 필요는 없겠지만 이른바 비례 원칙을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인 심사 기준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 비례 원칙, 이른바 과잉금지 원칙을 심사 기준으로 갖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기본권 보호 의무가 헌법 위반되는지를 심사할 때는 우리 헌재가 이렇게 과소보호 금지 원칙 이걸 심사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헌법에서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변호사 시험에서는 헌법과 행정법이 공법이라는 하나의 과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출제위원은 90% 이상 전부 다 로스쿨 교수님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헌법 지문들을 차용해서 여러분들의 행정법 시험에서 지문으로 구성을 할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오답 포인트 안 잡거나 아니면 간접 추출 형태로 헌법 지문까지 공부하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2번 지문 요것도 역시 정답 지문이죠. 그 첫 번째 줄에 다섯 번째 어절에 위법이라는 단어 체크하시고 같이 있을 수 없는 단어 위법한 경우에는 평등원칙과 자기구속의 원리는 적용되지 않죠. 당연히 아시겠지만 위법한 경우를 하더라도 비례원칙은 그리고 위법한 경우 신뢰보호원칙 이런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겠지만 같이 있을 수 없는 단어 두 번째 줄에 자기구속 X 처리하시고 정답 대본이죠. 작년에도 정답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판례 문구인데요. 마지막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위반된다. 실제로 지방직에서 출제된 지문이고요. 호적을 1년 3개월 정년을 앞두고 호적을 정정한 것 결론적으로 신뢰보호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결론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실제로 공무원법 관계와 관련해서는 조금 디테일한 지엽적인 판례도 교수님들이 좀 출제하시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서 나중에 정리할 때 그런 판례들 조금 눈에 발라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판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른바 신뢰보호 원칙이라는 것은 기존의 법률 내지는 법원리로서 해결이 안 될 때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원용하는 그러한 주장이 신뢰보호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법 시험 범위와 관련해서 신뢰보호 원칙의 신의성실의 원칙이죠. 신의성실의 원칙이 위반된다라는 판례는 결론적으로 없습니다. 굳이 행정사 시험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는데요. 과거 대통령이 그 군사 정권 때 삼천교육대라든지 과거 정권에서 국가에 의해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죠. 아시겠지만 국가배상의 경우에는 안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런 국가로 인한 피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보상 배상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청구를 하자 이거 소멸시효 지난 거 아닙니까? 라고 한 사례에서 결론적으로 이거 대통령이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발표까지 했는데 이걸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라는 판례가 딱 하나 있고요. 그거 말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라는 판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틀린 지문이고요. 익히 기출지문을 통해서 보신 내용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지문은 최근 4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정답 지문으로 나왔던 지문이죠. 이른바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 다음번에 또 나오더라도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 그거는 나올 때마다 밑줄 처리하시고요.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내용. 형질 변경을 허용하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명 아니었죠. 그래서 땅까지 바꿔줄 그러한 의무는 없다. 그래서 형질 변경이라든지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이런 공적인 견해 표명 인정되지 않는다죠. 신뢰보호 원칙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도 나왔지만 요 경우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가 나왔을 때 행정 계획에 대해서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은 인정된다.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수차례 강조를 드린 바 있지만 이른바 신청권, 즉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는데 결국 공적인 견해 표명, 다른 말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에서는 패소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요거 꼭 판례 음미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전부 다 정답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는 그러한 오답 포인트를 엮어서 이른바 간접 추출 형태로 문제를 구성했고요.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간접 추출 형태라고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 이렇게 시험장에서 나오면 이른바 당황을 하고요. 그리고 시간을 끌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출제위원회의 의도에 말릴 수가 있습니다. 3번 문제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지문 역시 최근 한 5년 동안만 한 3번 이상 출제된 정답 지문이죠. 위법한 그러한 부담 내지는 부관을 사법상 계약의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안 되죠. 허용되지 않죠. 그래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마지막에 결론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계약의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위법하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지문도 매년 나오는 정답 대본이죠. 처분 당시가 기준이죠. 따라서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적법하였다. 나중에 사후에 법률 개정으로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부관은 효력이 소멸되는 것 아니다죠. 아니다. 처분 당시에 적법했기 때문에 이놈은 여전히 적법한 겁니다. 그래서 역시 매년 나오는 정답 대본이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이것도 정답 대본이죠.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 요거 나오면 나오는 족족 밑줄 처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제일 처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단어 별개다. 별개. 그래서 부담과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 별개. 따라서 첫 번째 줄에 별개라는 단어 마지막에 나오죠. 그래서 별개라는 단어 밑줄이나 동그라미 하시고 이 별개라는 논점이 논의실익이 있는 이유는 계속 읽어보시면 부담의 불가 쟁령 문제와는 별도로 즉 더 이상 부담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행한 사법상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실제 사안은 소유권과 관련된 소유권 반환을 청구하는 사안이었는데요. 소유권 반환 청구권은 따로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200년, 300년이 지나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논의실익이 있는 바 아주 중요한 판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문제와는 별도로 그 법률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따져보아 그 법률행위의 유효 여부를 별도로 판단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판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예, 요것도 역시 정답 지문까지는 아니지만 한 번쯤은 정답 지문에 나올 경우를 대비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허가에 붙은 기한이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아서 여기까지 그대로 밑줄이나 괄호로 묶어두시고 나오면 결론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이다. 단어 바꿔서 이것만 별도로 정답 지문 낸 적 있죠. 예, 근데 요 경우에는 부당하게 짧은 경우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갱신, 연장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갱신 연장이 되는데 계속 이 허가 여부의 재량권을 가진 행정청은 허가 조건의 개정만을 고려할 수 있고 표현이 어려운 거지 갱신 연장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후 당초의 기한이 여기서부터 밑줄 처리하시죠. 요거 계속 이렇게 들러리로만 내고 있는데 한 번쯤 특히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정답으로 나올 때가 됐습니다. 상단 기간 연장되어서 계속 연장이 되다 보니 더 이상 그 기한이 부당하게 짧은 경우가 아니다. 예, 여기까지. 이렇게 키워드를 주면 이제부터는 연장 안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연장을 불어가 밑줄 처리하시고 마지막에 없다 X. 그래서 요거 여기서는 들러리지만 한 번쯤은 정답으로 나올 때가 됐다라는 것 체크해 두시고요. 근데 정답 지문은 계속 매년 나온 정답 지문으로 정답을 구성한 문제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4번 문제 보시면 1번 지문 읽어보시면 되죠. 개나 소나 그 정보와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널리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마지막에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이라고 부르고요. 예, 가볍게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 지문 2번 지문 그 자체 정답 지문이죠. 정보공개가 거부된 경우 행정소송과 접목시켜서 생각하면 거부라는 것은 신청권이 있어야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보공개와 관련해서는 판례가 대놓고는 말은 안 하지만 무조건 신청권이 인정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문 보시면 정보공개 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 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게 침해에 해당한다. 즉 정보공개 거부하면 무조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추가로 법률상 이익이 요구된다? 틀린 지문. 정보공개 거부하면 그 자체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개념에 해당되는 내용, 경우에 따라서 정답 지문으로도 종종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계속 정답으로 나왔던 내용이죠. 쉽지만 정답으로 던져주는 문제. 즉 결론적으로 마지막 부분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어야 된다. 요거 최근에 조금 강조하고 있고요. 없는 정보를 줄 수는 없을 테니까. 그리고 정답 지문은 쉽죠. 원본인 문서만을 의미한다. 그래서 반드시 원본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죠. 최근 한 5년 동안만 3번 출제되었던 거의 2년 주기로 계속 정답으로 출제되고 있는 지문인바 놓치지 않으셨으리라 믿고요.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원본이어야 된다. 그러면 틀린 지문. 4번 지문 3번과 연장선상에서 더 이상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 없는 정보를 줄 수는 없겠죠. 따라서 그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즉 법률상 이익이 없다.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5번 문제 공법상 계약인데요. 결론적으로 정답은 너무 쉽죠. 즉 시험 직전주 마지막 전주에 제가 강조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3번 지문 정답부터 먼저 보시면 지원금, 보조금 나오면 동그라미 하셔야 된다 그랬죠. 즉 공법상 계약의 구체적인 사례가 2가지 있으니 그걸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가지는 뭐냐? 첫 번째, 계약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으로 잘 나오는 놈이 공중보건의사 또는 시립합창단원. 이분들 계약직 공무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지금 보시는 지원금, 보조금. 요걸 암기해야 되는 이유는 공법상 계약이 아닌데 공법상 계약이다. 혹은 공법상 계약인데 처분이다. 내지는 사법상 계약이다. 이런 식으로 틀린 지문, 정답 지문을 거의 매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지원금이라는 단어 나오죠. 지원금, 보조금 나오면 결론적으로 공법상 계약. 따라서 마지막에 처분이다. 그럼 틀린 지문. 그래서 이렇게 바로 정답을 가려낼 수 있으리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는 절대 놓치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지문, 동그라미 1번 지문. 이 의사표시라는 게 어떤 경우 공법상 계약인지 어떤 경우 처분인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때그때 판단해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오답 포인트 없으니까 넘어가셔도 상관없고요. 동그라미 2번은 정답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일단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법이 적용되죠. 따라서 계약직 공무원이라는 단어 밑줄 처리하시고 마지막에 징계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 요거 그 자체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체크해 주시고 여기서 더 깊게 파고들면
계약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당사자 소송이 아닙니다. 만약에 계약직 공무원이라는 키워드만 나왔으면 당사자 소송이죠. 근데 만약에 계약직 공무원이라는 단어 나온 이후에 그 지문 안에서 지금 보시는 보수삭감이라는 단어가 추가로 나왔다. 그럼 좀 어려운 지문인데요. 결론적으로 항고소송이라고 새기셔야 됩니다. 왜? 보수를 삭감하는 것은 징계죠. 징계는 누가 뭐라 해도 처분입니다. 따라서 요거 한 번 더 음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 계약직 공무원, 즉 공법상 계약과 관련해서 가장 쉽게 정답으로 주는 것, 행정절차법이라는 단어 같이 있을 수 없죠. 즉 공법상 계약이다. 첫 번째 논점,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 즉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그럼 틀린 지문. 그래서 행정절차법 아니다라고 설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정답 대본으로서 암기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6번 문제 보시면 1번 지문 나올 놈이 정답으로 나왔죠. 정답은 작년에 이제 정답으로 나오기 시작했던 이거 정답으로 안 내면 출제 의원이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제가 입에 거품 물고 강조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인허가 의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1번 지문 쉬운 내용이죠. 의제되는 허가에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결론 바꿔서 틀린 지문 낸 적 있으니까 체크해 두시고요. 그리고 2번 지문 실체는 집중되지 않는다. 즉 의제되는 허가의 요건 불비를 이유로 주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실체가 집중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의제되는 사항 각각의 요건에 대해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는 것 아니죠. 절차만 단축시켜서 국민에게 원스톱 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요건 자체는 다 갖춰야 됩니다. 만약에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주된 허가가 불허가가 나가겠죠. 그래서 개념 체크해 두시고 정답으로 지금은 안 나왔지만 과거에 가장 정답으로 많이 나왔던 내용, 만약에 의제되는 허가의 요건 불비를 이유로 주된 허가의 불허가 처분이 나왔을 때, 즉 불허가가 키워드입니다. 불허가 처분이 나갔을 때 소송의 대상은 오로지 주된 허가의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의제되는 허가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이 나왔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왜? 없는 처분이니까. 그래서 그것과 비교해서 지금 보시는 4번 지문 주택건설사업 승인 처분에 따라 요게 키워드죠. 의제된 동그라미 하시고 익히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동그라미를 하셨겠죠. 의제된 허가의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의제된이죠. 이건 불허가 나온 게 아니라 허가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주된 허가가 나왔으면 의제되는 것 전부 다 인정이 되었을 것이고 의제된 놈에 대해서만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싶다. 의제된 놈에 대해서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가능하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 그 반점 뒷부분 읽어보시면 의제된 인허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까지 해당하지 않는다 X. 요거 아직까지 물이 안 빠졌죠.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정답 지문 나오기 시작했고 아마 올해도 한 번 이상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꼭 암기해 두셔야 되겠고요. 7번 문제는 심플하네요. 취소 심판의 재결로 골라라. 아시다시피 취소 재결 가능하고요. 그리고 변경 재결 가능하고 변경 명령 재결 가능하죠. 이때까지 출제된 정답 지문 여러 번 나왔지만 취소 명령 재결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틀린 지문 나왔는데요. 보시면 1번 지문 취소 재결, 2번 지문 변경 재결, 4번 지문 변경 명령 재결. 요게 지금 있는 취소 심판의 재결의 형태고요. 2번 지문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 이건 의무이행 심판의 경우만 가능한 재결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당황하실 수 있지만 익히 기존의 기출지문을 통해서 보셨던 내용이라 생각을 합니다. 8번 문제 보시면 국가배상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1번 지문 역시 기존의 정답으로 나왔던 내용이네요. 공무원이 과실이 있느냐라는 건데 키워드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필요한 지식, 그래서 필요한 지식 체크를 하시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관계법규, 그래서 필요한 지식이 뭔지는 판사가 판단하니까 우리가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여튼 필요한 지식, 대표적인 사례, 그 처분에 관계되는 법규, 이걸 몰랐다면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과실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죠. 아직까지 판례나 학설이 일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하여 처분을 했다. 그럼 과실이 없는 거고요. 판례가 명확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의견을 고집해서 처분을 했다. 그러면 과실이 있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필요한 지식, 관계법규를 몰랐다. 그리고 고집해서 했다. 그럼 과실이 있는 거.
신중하게 했다. 그럼 과실이 없는 거. 이게 좀 유치하지만 단어 암기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잊을만 하면 계속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4년, 5년에 한 번씩은 계속 정답으로 출제되는 내용이고요. 계속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했다. 그럼 결론적으로 결론밖에 출제하지 않습니다.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네, 과실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이건 뭐 우리를 무시하는 문제죠.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 즉 두 번째 요건에는 이른바 권력적 작용, 비권력적 작용 다 포함되고 사경제 주체는 포함이 안 되죠. 그래서 사경제 주체가 포함된다. 틀린 지문이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도 가끔씩, 그리고 정답 대본이죠. 정답 지문으로 나왔던 내용, 가해 공무원을 특정해야 한다. 특정해야 한다. 틀린 지문이죠. 그 전투경찰한테 위법한 행위를 당한 경우에 그 보호구를 쓰고 있으면 어떤 놈이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해 공무원을 특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4번 지문은 정답으로는 계속 안 나오고 있지만 계속 들러리죠. 공무원한테, 가해 공무원한테 구상을 할 수 있는데 이 구상 액수와 관련해서 전부 해야 된다가 아니라 상당 부분 제한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거 해설 한번 보시면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구상권이 제한된다. 그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판례고요. 오답 포인트를 이렇게 낼 수 있는구나라는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정답은 쉽게 해결할 수 있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9번 문제. 요거는 좀 이제 처음 보는 판례가 나오네요. 기억 지문 처음 나온 판례입니다. 이른바 그 스티브 유 사건, 최근에 그 유승준 사건에서 인용한 건데요. 결론적으로 이 판례를 모르셨더라도 정답을 가려내는 데는 지장이 없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더 이상 자유롭게 취소 처리할 수 없는 그러한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한다. 보통 외부적으로 공표 내지는 외부적으로 도달을 시켜야지만 더 이상 변경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점, 그래야지만 성립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는 흔히 도달되어야지만 성립한다라는 거고, 도달시켰다, 외부에 표시되었다, 더 이상 번복할 수 없게 되는 시점, 그리고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당황하실 수 있죠. 뭐 알던 모르던 처음 보는 지문이니까. 근데 이런 지문 나오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 일단 넘어가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거 몰라도 정답을 가려내는데 지장이 없겠지? 그리고 세 번째, 반드시 가려내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러면 맞는 지문 처리해야 된다. 근데 실제로 시험장에서 이게 쉽진 않을 겁니다. 일단 당황부터 하게 되고, 틀리면 어떡하지? 틀리면 안 되는데, 이런 불안감을 가지실 수 있는데, 조금 모진 소리일 수도 있지만요, 불안감을 가진다고 그 문제의 정답률이 올라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담하게, 설령 그 결과가 만약에 틀린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시간을 단축시키고 그 당황을 줄여서 다른 문제를 푸는데 지장을 없도록 하는 것, 합격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이라는 걸 세워놓을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넘어가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 지문은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죠. 자주 나오는 정답 지문. 그래서 니은 기호에 동그라미 하시고, 양도 양수되었다 하더라도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양도인 양수인 간에는 똥물이 튄다라고 제가 표현드리죠. 이른바 양도인의 귀책 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결론만 바꿔서 내고요. 맞는 지문 되겠죠. 그리고 디귿도 익히 나왔던 지문이네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재건축 재개발 우리 교수님들 좋아하시죠. 재건축 조합에 대하여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인가 처분이 행하여진 이후 밑줄 처리하시고, 요거 이름만 인가지 인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조합 설립 인가는 이름만 인가이고 실질은 특허다, 특허. 이게 왜 중요하냐? 실제로 대법원에서도 삽질한 적이 있는데, 법원에서도 삽질한 적이 있는데요. 인가라면 기본행위 따로, 이인가 따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죠. 즉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인가 자체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인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행위의 하자가 있으면 인가가 있는 이후에도 그 기본행위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조합 설립 인가는 이름만 인가지 인가가 아니죠. 특허라는 하나의 처분만 있습니다. 따라서 인가 처분이 행하여진 후에는 조합 설립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 설립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제기해야 되죠. 즉 별도로 따로 조합 설립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다. 이름만 인가지 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특허,
즉 조합설립 인가처분이라는 처분 하나만 있다. 따라서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나왔던 정답 지문이고요. 디귿 기호에도 동그라미 쳐주시고. 예, 리을. 요 문제 나오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게 나올 때가 되어서 계속 안 나오고 있었다라고 제가 시험 전주에 말씀드린 적 있죠. 그 모의고사 마지막 시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에 일어난 사업자들 중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 밑절 처리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고요. 결론적으로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과징금 감면처분, 감면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하시고, 예,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아주 나와서 뿌듯했고요. 여튼 감면의 경우에 구분하셔야 되는 게 감액과 구분해야 됩니다. 즉 증액, 감액의 경우에 소송의 대상이 뭐가 되는지 쉽지만 자주 나오는 정답 대본이죠. 결론적으로 증액의 경우에는 증액 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고 그 전에 있었던 원래의 처분은 증액 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한다. 이와 달리 감액 처분의 경우에는 감액 처분은 별도로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액된 그 양의 감액된 형태로 존재하는 당초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거 두 개 구분해서 암기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감면은 아예 별개입니다. 그래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고 자수를 하는 경우에는 시원하게 깎아줍니다. 절반 내지는 거의 다 깎아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험관은 좀 무방하지만 그 액수는 보통 500억, 1000억을 왔다 갔다 합니다. 굉장히 당사자한테는 중요한 문제겠죠. 여튼 자수를 하면 과징금을 깎아주는데 이 과징금 감면 처분이라는 것은 감면 처분이 있으면, 만약에 있으면 그 감면 처분에 흡수된다. 감액과 전혀 다르지요. 감액의 경우에는 감액 처분 자체는 별도로 의미가 없습니다. 당초 처분만 소송의 대상이 되는 반면 지금 보시는 감면 처분은 감면 처분에 흡수되는 겁니다. 왜 다르지? 논리적으로 다르게 보는 게 여기까지도 이제는 아시면 좋겠는데요. 이 감면 처분의 경우에는 감액, 증액 이 구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행정행위로 봅니다. 즉 당초에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고 차후 법 규정에 따라서 감면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감면이 되면 확정된 처분, 즉 가행정행위, 임시의 행정행위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가행정행위의 경우에 본래의 처분이 있게 되면 나중에 그 본래의 처분에 흡수되어 가행정행위는 별도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죠. 그래서 그걸 출제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2015년도에 나온 판례인데 계속 판례 문구를 출제하지 않아가지고 마지막 시간에 강조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리을 기호에 X 처리하시고, 그러면 그래도 당황스럽긴 했겠네요. 그 마지막 최종 끝판왕까지 갔어야 되는 문제네요. 리을은 반드시 틀린 지문이고 결론적으로 기억을 알아야지만 정답을 가려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마지막 단계에 봉착한 거죠. 기억이 정답과 관련이 없어야 되는데 어쨌든 OX를 판단해야 된다. 맞는 지문으로 판단하시면 정답을 가려내는데 지장이 없었을 겁니다. 이거 그냥 어떤 야매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굳이 진지 빨고 이 교수님의 의도를 파악해 보자면 요거 처분의 성립 요건, 효력 발생 요건과 관련된 개념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금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답 포인트로 내기는 좀 어렵고요. 이른바 처분이 대외적으로 표시되어야지, 즉 당사자가 있으면 도달되어야 되고 만약에 당사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는 고시 또는 공고 어쨌든 외부에 표시되어야지만 비로소 처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내용이지만 이 처분청, 행정청의 개념이라는 것도 애초에 대외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할 권한을 가진 놈이 행정청 되겠고 그 둘 중에도 더 중요한 걸 꼽자면 표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 판례가 표현을 하자 우리 교수님들이 반갑게 냅다 보시다시피 정답으로까지 냈네요. 그리고 10번 문제 보시면 1번 지문 개털같이 많이 나온 정답 지문이죠. 키워드 빨리 찾아내야 되죠. 도시 기본계획 두 번째 어절. 기본계획이라는 단어 체크하시고 나올 수 있는 부분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기본계획은 구속력이 없다. 그래서 처분이 아니다. 여기서는 들러리 지문으로 냈네요. 근데 정답 대본에 대비하시고 2번 지문 요거 계획의 변경 내지는 계획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계획의 변경이나 존속을 청구할 수는 없죠. 이른바 신청권이 없죠. 하지만 신청권이 있는 경우 암기해 두셔야 되고 그 암기 첫 번째 해야 되는 사례가 요거죠.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그러한 자의 계획 변경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의 처분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경우 여기까지
그 같은 결과가 되는 경우까지 슬러시 끊어주시고 이 앞부분에 그대로 줍니다. 그리고 결론만 묻습니다. 결론적으로 국토 이용 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인정된다의 동그라미 마지막에 신청권 동그라미 인정된다 동그라미 없다 X. 그래서 작년에도 정답으로 나온 놈 다시 정답으로 또 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게 파고들었을 때 요게 어떤 사례였냐 하면 오늘도 출제되었지만 폐기물 처리업 적정 통보를 받은 놈이 국토 이용 계획 변경을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연결해서 보자면 폐기물 처리업 적정 통보를 받았다면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즉 땅을 바꿔주세요 라고 신청할 권리는 인정됩니다. 그래서 신청할 권리 안 된다 그러면 틀린 지문. 하지만 두 번째,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니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을, 즉 재판을 열어줬겠죠. 그 재판을 열어준 결과 땅을 바꿔줄 필요는 없다. 땅 바꿔줄 공적인 견해 표명 없고 신뢰보호 원칙 적용되지 않는 거고 결론적으로 소송에서는 진 겁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개 연계해서 꼭 출제될 거니까 암기해 주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둘 다 출제될 줄은 한 문제 출제하는 게 원래 국룰인데 여튼 정답 지문 체크하시고요. 3번 지문은 괄호로 묶어 두시고 들러리 지문으로 계속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구속력 없는 행정 계획안 지침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장래 법령의 뒷받침에 의해서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다. 오답 포인트가 달리 없습니다.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다. 이거 말고는 굳이 틀린 지문 만들자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럼 틀린 지문이겠죠.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요거 과거에 지방직에서 정답 지문으로 낸 적이 있고요. 보통 들러리 지문으로 내는데 계획이란 건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변경이 되면 만약에 후행 도시 계획이 있는데 선행 계획과 다른 점이 있다. 그럼 변경된 거겠죠. 다만 그 변경이 되는 논점에서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키워드는 첫 번째 줄에 권한행정청 밑줄 칠하시고 권한을 가진 놈이 바꾸면 변경된 거죠. 그리고 말장난 같지만 권한을 가지지 않은 놈이 바꿨다. 주체성 하자. 무효죠. 따라서 권한을 가지지 않은 행정청이 바꿨다. 그럼 틀린 지문. 변경되었다. 틀린 지문. 취소 사유다. 틀린 지문. 무효죠, 무효. 바뀌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들러리 지문화한 거고요. 역시 익히 출제된 지문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보시면 갑을 형태의 그 질문과 대답을 하는 형태로 문제를 구성했지만 별거 없고요. 1번 지문 보시면 계속 나오는, 그냥 매년 나오는 정답 지문이죠. 대집행 절차, 즉 강제집행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맞는 지문. 민사소송 가능하다라고 틀린 지문 정답으로도 은근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개털같이 많이 나온 정답 지문이고요. 전혀 관계는 없지만 요것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꼭 암기해 두셔야 되는 판례. 즉 아직까지 단물이 안 빠진 판례입니다.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한 경우에 별도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 암기해 두시고. 그리고 2번 지문 개념이죠. 대집행의 대상,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 이 경우에만 대집행이 가능하죠. 그래서 공법상 의무가 뭔지, 대체적 자기 의무가 뭔지. 그래서 암기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른바 중지정지 금지 안 되고요. 인도명도 퇴거 안 되고. 왜? 대체적 자기 의무가 아니니까. 그리고 3번 지문. 대집행과 이행 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재량이 인정되죠.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이것도 정말 많이 나왔던 정답 지문이죠. 이행 강제금은 상속 안 되죠. 이행 강제금은 일신 전속적입니다. 그래서 상속되지 않는다. 이것도 역시 최근 5년 동안만 정답으로 4번 이상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속되지 않는다. 참고로 이것보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또 더 나아가서 암기해야 되는 거, 이행강제금이 상속되지 않는다, 승계되지 않는다라는 걸 계속 암기하다 보면 과징금이 상속되느냐라는 질문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암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상속됩니다. 만약에 제가 벌금이든 과태료든 과징금이든 때려 맞고 죽어버렸다. 그러면 상속재산에 무조건 따라갑니다. 물론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함으로써 내지는 한정 승인을 함으로써 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 건 별도의 논이고요. 기본적으로 돈 문제는 다 승계되어서 따라갑니다. 돈은 누구한테 받더라도 상관없으니까. 근데 이 이행 강제금만 안 따라간다. 일신 전속적이다라는 특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쉬운 정답 대본이고요. 12번 문제. 구체적인 사례 골라라라는 건데 1번, 2번 지문은 장난치는 거죠.
이행강제금 다른 말로 집행벌 똑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직접강제의 대표적인 사례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명령, 그리고 지금 보기에 나오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소 폐쇄, 강제 폐쇄, 요게 직접강제의 두 개 대표적인 사례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4번 지문 과태료. 과태료는 행정벌이죠. 행정벌에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쉽게 정답을 가려낼 수 있으셨으리라 믿고요. 그래도 당황했다. 3번 지문 보시면 공유재산 원상복구 명령. 공유재산 원상복구 명령이라는 건 보통 그 공유재산에다가 건물을 지은 경우에 건물을 철거하라 라는 형태로 가고요. 실제로 철거 명령의 강제적 이행이기 때문에 대집행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설령 대집행인 걸 모른다 하더라도 즉시강제는 절대 있을 수 없죠. 왜? 즉시강제는 명령 내지는 불이행이라는 단어와는 같이 있을 수 없는 단어. 왜? 즉시강제는 하세요, 치우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보는 순간 이러고 바로 폐쇄해버리고 바로 없애버리고 바로 뺏어버리는 것. 즉 하명 없이 곧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 즉시강제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원상복구 명령이라는 단어 나오면 즉시강제라는 건 절대 같이 있을 수 없는 단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령, 불이행, 하명 이런 단어 즉시강제와 같이 있을 수 없는 단어. 그래서 개념 가지고 했다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는,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서 조금은 당황할 수 있었겠지만 그나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으로 구상한 바, 이런 거 시간을 많이 끌지 않도록 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3번 문제 즉시강제 가지고 두 문제나 출제했네요. 근데 너무 쉬운 문제, 이거 1번 지문에서 더 읽어보시면 안 됩니다. 원래 개털같이 많이 나온 정답 대본이죠. 즉시강제 영장주의 적용된다? 아니죠. 영장주의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영장주의 위반이다. 틀린 지문. 그래서 넘어가셔도 상관없겠죠. 그리고 2번 지문 굳이 읽어보자면 즉시강제는 행정상 강제집행과 다르죠. 행정상 강제집행 4개, 대의직강,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 이것과 별도로 즉시강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대표적인 즉시강제의 사례, 보통 들러리 지문으로 나오고요. 불법 개인물 강제 폐기, 그래서 보고 바로 이러고 없애버립니다. 이거 치우세요, 시정하세요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게 즉시강제의 사례고요. 동그라미 4번, 요거 맞는 지문 정답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요. 행정 목적 달성을 다른 수단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른바 보충적인 경우에 해라. 기분 나쁘니까 다른 거 해보고 안 되는 경우에 즉시강제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도로, 당연히 비례 원칙을 지켜야 될 테니까, 그래서 최소한으로만 실시해야 된다. 원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14번 문제, 요거는 좀 당황하실 수 있었겠네요. 처음 나오는 지문이 출제가 되었으니까. 근데 이건 그냥 생으로 몰라도 정답 지문 가려내는데 지장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14번 문제 기억. 기억은 익히 나왔던 지문이죠. 기억 기호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정보는 프라이버시, 즉 사적인 내용, 내밀한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 뒷부분 밑줄 칠하시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도 포함된다. 그래서 좀 웃긴 얘기지만, 예를 들어 제가 범죄를 저질렀다. 근데 제가 범죄자였다라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실이고 만약에 그게 언론에 보도되어서 다 아는 얘기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널리 공표되거나 그 정보를 내가 주체적으로 관리할 그러한 권리가 지금 보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입니다. 그래서 이미 공개된 정보도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틀린 지문으로 나온 적 있죠. 그리고 니은 처음 보시는 지문일 겁니다. 왜? 최신 판례니까. 그래서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즉 처음에 동의를 받은 겁니다. 근데 추가적인 처리를 또 하는데 이게 동의를 또 받아야 되나? 아니면 앞에서 받았던 동의로 그냥 동의받은 걸로 칠 수 있을까? 이게 논점이 된 판례인데요. 계속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요거 밑줄이나 괄호로 묶어두시고, 그 원래 동의를 받은 범위 내랍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할 때는 계속 밑줄 처리 또 하시죠.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 그래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례고요. 결론 말고는 나올 내용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면 당연히 별도의 동의가 필요 없다라는 거고, 그 범위 내인지 바뀐지는 그건 판사가 알아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체크해 두시고요. 그리고 디귿, 이것도 처음 보시는 판례일 겁니다. 최신 판례이니까요. 그래서 전부 다 2016년, 2017년도에 나온 판례인데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거 요번에 싹싹 긁어가지고 출제한 건데요.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있어서 수탁자. 그래서 수탁자라는 단어 밑줄 처리하시고, 수탁자는 대신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이죠. 예를 들어 옥션이라는 쇼핑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처리를 가령 태성보안 여기다가 맡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옥션의 그 소비자들 개인정보를 옥션으로부터 맡아가지고 처리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계속 그 수탁자는 정보 제공자의 관리 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된다. 그렇죠. 계속 위탁자로부터 위탁 사무 처리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다. 그렇죠. 대가를 지급받죠. 계속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서 틀렸고요. 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시쳇말로 꼬봉이다. 그래서 별도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옥션에서 의뢰받은 것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당황은 하셨을 수 있습니다. 여튼 앞으로 또 나올 가능성에 대비하셔서 이제는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리을 기호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이건 모르면 큰일 나죠. 거의 매년 나오는 지문이죠.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되었다. 그래서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 정정 신청을 했는데 거부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른 말로 주민등록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다. 그래서 신청권, 마지막에 신청권 인정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하시고, 실제로 앞부분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 요거는 그냥 무조건 주는 단어. 그래서 결론만 틀린 지문 내고요. 여기서는 맞는 지문이네요. 그래서 기억과 리을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정답 지문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 구성, 교수님이 친절하다라고 생각드렸던 게 니은 디귿 전혀 몰라도 정답 바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기억, 리을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 정답이 바로 도출되는, 그래서 이건 사실은 어렵지 않은 문제로 분류를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고요. 그리고 국가직 9급에 나온 문제는 제일 먼저 시험이 실시되는 이유도이기도 하지만 원래 국가직 9급을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출제합니다. 니은 디귿에 나온 지문 올해 앞으로 계속 재탕될 가능성에 대비하셔서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참에 바로 곧 있을 지방직 9급에 재탕될 수도 있고요. 국가직 7급 내지는 지방직 7급 등에 한 번쯤은 보통 재탕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암기 못하신 건 너무 당연하고요. 처음 나왔으니까 이제는 암기를 하시죠. 그리고 디귿 지문과 관련해서 요 판례에서 생략된 내용 중에 경제적으로 대가를 받는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그 정보 처리를 위법하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판시도 여기서 아울러 했던 판시고요. 추가적으로 같이 그냥 귀에만 들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번 문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원론적인 내용입니다. 기억, 행정청이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 아니라 처분이 있음을 한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심판을 거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원칙이 3개죠. 첫 번째, 다른 키워드 없이 심판을 거쳤다. 그러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입니다. 이게 일단 원칙입니다. 다른 키워드 없으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 일단 기억, 기호에 X 처리하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논점이 첫 번째, 재조사 결정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거 동그라미 하셔야 되죠. 재조사 결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 아니라 재결서 정본 송달받은 날 이후에 후속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외, 재조사 결정.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예외라고 보기 어려운데요. 니은 기호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소기간을 도과했습니다. 근데 실수로 행정심판에서 받아줬다. 기각재개를 했다. 무슨 재개를 했던 어쨌든 이 경우에는 원래 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였죠. 따라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 제기해도 안 받아준다. 즉 행정심판위원회, 나아가 행정부가 싼 똥을 법원은 치워주지 않는다. 그래서 심판 거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논점이 그렇게 3개가 있습니다. 즉 다른 키워드 없으면 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그거 말고는 다 틀린 지문. 그리고 추가적인 논점, 첫 번째 예외 재조사 결정, 그리고 두 번째 논점은 청구기간을 도과 내지는 불가증력이 발생이라는 단어를 줍니다. 청구기간을 도과했다? 불가증력이 발생했다? 그 말은 더 이상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죠. 따라서 그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결과
만약에 실수로 심판을 받아줬다 하더라도 재결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시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기억, 우리가 아는 키워드 안 나왔죠? 그래서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서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아니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이래저래 틀린 겁니다. 얘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원래 이미 기간을 넘겼다. 그러면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다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재결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다시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이건 절대로 아닌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심판이 적법하다면 재결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틀린 지문 되겠습니다. 그냥 수험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재결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그래서 이렇게 틀린 지문. 재조사 결정 안 나왔네. 불가증력 안 나왔네. 그러면 틀린 지문. 무조건 재결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그리고 니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밑줄 처리하시고 청구기간을 도과했죠. 즉 부적법한 심판이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 이건 틀렸죠. 그래서 심판이 부적법한 경우, 즉 처음부터 심판 청구 기간을 도과했다. 그러면 소송 제기 못하는 겁니다. 이거 만약에 실수로 심판 받아줬다 하더라도 소송 제기 안 된다라는 게 판례죠. 그래서 좀 원론적인 내용인데 이때까지 계속 출제되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어디까지 알 수 있느냐라고 조금 끝까지 좀 어렵게 출제했다라고도 볼 수는 있지만 익히 출제되었던 거고요. 기억 기호의 X, 니은 기호의 X 처리하시고 기억 니은은 다시금 나오더라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을 기호에도 동그라미 하시고 이거 최근 2년 동안만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가 나중에 취소 소송을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 확인의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되었다면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이죠. 근데 그래서 단어가 좀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지문 자체 오류는 아니고요. 추가로 병합된 취소 소송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 말고는 틀린 지문 안 냅니다. 이거 좀 진지 빨고 깊게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취소 사유인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나중에 보고 아이고 이거 취소 사유인데 무효 소송 제기했네. 그 취소 소송도 병합할게요. 라고 같이 병합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병합을 받아줄까 말까 판례가 고심한 결과 사실 고심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깊게 고민도 안 했는 게 첫 번째 지문에는 안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결론의 이유는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다시피 취소 사유인데 무효소송 제기해도 괜찮죠. 취소 사유인데 무효소송 제기하거나 무효 사유인데 취소소송 제기하는 경우 우리 판례는 결론이 하나밖에 없죠. 취소소송의 적법 요건을 갖추면 취소 판결 내려준다. 따라서 이 사안 병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무효 확인 소송이 취소 소송의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승소 판결 받는 겁니다. 근데 변호사가 안전빵으로 취소 소송을 병합했다. 근데 무효 확인 소송이 적법한 취소 소송의 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취소 소송 받아준다라는 겁니다. 즉 병합해준다라는 결론이고요. 결론 말고는 틀린 질문 나올 수 없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 그걸로 풀 수 있는 그런 판례이기 때문에 막 소송 절차를 디테일하게 묻는 즉 더러운 문제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튼 이거 기억, 니은, 리을만 알면 기존에 출제됐던 지문만 알면 정답을 가려낼 수 있는 그러한 문제였고요. 디귿 처음 보시는 지문일 겁니다. 처음 나온 지문이고요. 그래서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라는 것은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날을 의미한다. 그렇죠. 처분서를 송달받기 전에 정보 공개를 통하여 처분을 하는 내용의 서류를 일체 교부받았다면 그 서류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된다. 앞부분 맞고요. 뒷부분 틀렸죠. 정보 공개를 통해서 서류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되는 게 아니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이거 웃기게 고등법원에서 바보같이 고등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판시를 한 겁니다. 대법원에서 깨졌고요. 대법원에서 당연히 고등법원 병신 취급한 게 우리 오늘도 보셨죠. 처분이 있음을 대외적으로 공표를 해야지 외부에 표시를 해야지 즉 어떻게 표시하느냐 상대방이 있으면 도달을 시켜줘야 되고요 상대방이 없으면 불특정 다수라면 고시 또는 공고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표시를 해야지 그때부터 처분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인이 정보 공개를 통해서 서류를 받았다 아직 처분이 성립조차 안 된 겁니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표시한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되는 거지 이렇게 서류 교부 받았다고 그때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례고요. 이거 기호에다가 출제된 지문은 아니니까 기호에다가 표시는 안 하시고 그냥 별도로 체크하시죠. 정보공개를 통하여부터 밑줄. 정보공개를 통하여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았다. 그러면 계속 그 서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된다. X. 한 번 더 재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문 이제부터는 암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의 경향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는 게 완전 최신 판례 있죠. 2020년, 2021년도에 나온 최신 판례를 가지고 정답으로 구성한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까지 관행은 최근 판례를 가지고 적어도 한 문제 내지는 두 문제 정도를 이거 모르면 틀리게 정답으로 구성했는데 올해는 그거 몰라도 풀 수 있는, 즉 정답으로 출제한 판례는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오히려 과거 2014년, 2015년, 2016년, 17년, 2018년까지 과거에 있었던 판례들 중에 아직까지 출제 안 된 판례를 딸딸 긁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많이 출제한 그러한 경향을 좀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고요. 그건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시험과 무방하지만 달리 이유는 없고요. 최근에 2020년, 2021년도에 나온 판례들보다 그 이전에 우리가 조금 빠뜨렸던 판례들 중에 중요한 판례들이 더 많아서 교수님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출제를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고요. 여튼 그 다음 문제 16번 문제 보시면 1번 지문. 이것도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도 정답으로 나왔던 거죠.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자체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 그대로 아직 암기 못하신 분들 밑줄 처리하시고 그대로 출제하고 여러분들한테 묻는 거 심플하죠. 첫 번째,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법률 유보 원칙, 즉 의회 유보 원칙은 무조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직접 정해야 된다라는 거고 의회 유보 원칙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틀린 지문 정답으로 재작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문도 매년은 아니지만 한 4년, 5년에 한 번씩 정답으로 나오는 거죠. 조세 법률주의, 죄형 법정주의, 그런 중대한 원칙상 위임 안 된다. 그럼 틀린 지문. 위임 안 된다 그러면 다 틀린 지문입니다. 이때까지는 틀린 지문으로만 나왔습니다. 만약에 위임 안 된다가 맞는 지문이 되려면 위에 보셨던 의회 유보 원칙 개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위임이 안 되고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된다. 이건 맞는 지문. 나온 적은 없지만. 근데 이거 말고 위임 안 된다 그럼 다 틀린 지문. 그래서 너무 쉽게 정답을 출제한 거죠. 조세법률주의든 죄형법정주의건 뭐건 간에 무조건 위임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위임을 할 때 의회 유보 원칙 그리고 포괄 위임 금지의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겠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재위임이 허용된다죠. 그래서 첫 번째 재위임 그 자체 안 된다. 틀린 지문. 그리고 재위임 자체는 허용되는데 재위임을 할 때는 첫 번째 줄 나오는 내용 보시면 재위임을 할 때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다시 그중에 특정 사항을 재위임하는 경우 가능하다. 즉 그대로 재위임하는 건 안 된다라는 두 가지 논점 말고는 중요 논점 없습니다. 그대로 계속 출제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 한 세 줄 그냥 괄호로 묶어 두시고요. 그냥 맞는 지문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러리 지문으로 자주 나오는데요.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를 구체화 밑줄 처리하시고 구체화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경우 모법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른바 집행명령의 경우에는 별도로 위임하는 규정 필요 없죠. 그래서 상위법을 구체화하는 경우에는 위임 규정이 없더라도 무효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굳이 틀린 지문 내려면 구체화하는 것인 경우라 하더라도 상위법에 위임 근거가 없으면 무효이다. 그럼 틀린 지문. 마지막 결론 말고는 틀린 지문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17번 문제 보시면 요것도 어려웠을 수는 있는데요. 기억, 리을 전부 다 출제된 지문입니다. 그래서 기억 아직 암기 못하신 분들은 외국인 동그라미 하시고 사증 발급 X. 그래서 그 밑에 해설 보시면 외국인의 경우에 사증 발급, 즉 비자를 발급을 못 받은 경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 결론적으로 제가 해설에다가 밑줄 처리해놨는데요. 사증 발급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비자 못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소송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외국인, 이해관계가 적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 못한다. 이것과 비교해서 암기하셔야 되는 것.
해설에 제가 네 번째 줄에 있죠. 귀화 불허가,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상 체류 자격 변경 불허가, 그리고 강제 퇴거.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와 관계가 어느 정도 맺어져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반면 비자의 경우에는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 비자 발급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비자 발급 안 해주자 소송을 제기하면 안 받아준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귀화 불허가, 그리고 지금 보시는 체류 자격 변경 불허가, 그리고 강제 퇴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사증 발급, 즉 비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암기하시고, 요거 제가 역시 모의고사 때 강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 외에 다른 강사들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던 그 유승준 판례 있죠. 개인적으로 유승준 판례가 뭐 중요한 게 있는지 좀 의문이라서 저는 좀 가볍게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서 체크해야 되는 내용, 유승준 씨는 외국인입니다. 유승준이 아니죠. 정확히는 스티브 유. 이분은 외국인이죠. 근데 실제로 비자 발급을 거부당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판결이 끝나지 않았는데요. 대법원에서 파기해서 지금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아간 상태인데, 여튼 고등법원에서 그리고 취소해서 또 비자는 또 거부했고 또 다시 소송을 또 제기했습니다. 여튼 유승준 씨는 외국인인데 어떻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을까?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이분은 생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이분 한때 이중 국적자였습니다. 그러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을 갔었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와 연관성이 있는 분들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그 중국 동포, 그리고 러시아에 가 있는, 과거에 독립운동할 때 그쪽으로 가셔서 계속 눌러 산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그냥 생 외국인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취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비자 발급 거부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유승준은 외국인인데 비자 발급 소송을 제기했네, 따라서 외국인이 비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기억, 이미 작년에 시험 지문에 출제되었죠. 그래서 외국인 사증 발급 소송 안 된다라는 거고요. 리얼은 정말로 많이 출제된 거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 안 된다라는 거 기호에다가 크게 X 처리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기억 리얼만으로 정답이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니은 티귿 괄호로 묶어 두시고, 둘 다 최근 판례긴 하지만 다시금 재탕될 수 있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보면 아시다시피 국가기관은 원칙적으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죠. 근데 예외적으로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달리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어떤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항고소송을 받아 주겠다라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고, 익히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시는 판례, 즉 국민권익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원장한테 그 직원의 신분 보장 조치를 요구하자 시도 선관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한 걸 받아준 사례가 있죠. 그래서 그거와 추가를 해서 똑같은 논점입니다. 소방청장이 국민권익위원회한테 똑같이 소송을 제기한 거고요. 똑같은 논점으로 받아준 사례입니다. 그래서 국가직에서 이렇게 받아준 사례, 출제한 사례라면 이제는 암기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디귿은 유사한 판례가 뭐냐 하면, 왜 이사가 행정청으로부터 그 사립학교 법인의 이사는 그냥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른바 취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즉 인가란 걸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인가 안 해주면 그 행정청이 학교 법인에 대해서 인가를 안 해준 거죠. 즉 그 인가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이사로 선임된 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판례 출제된 적이 있고요. 똑같은 논점에서 법무사회가 법무사 사무원 채용 승인을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법무사가 자기 직원 고용할 때 마음대로 고용할 수 없어서 법무사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거부하자 그 법무사는 그냥 고용 안 하지 뭐 라고 그냥 승복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자, 그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왜 직접적인 상대방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목이 날아간 것과 똑같죠. 그래서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라는, 그래서 교수님들 생각에는 이건 암기가 아니라 이해지라고 생각하고 또 출제할 수 있는 바, 여기서는 몰라도 정답을 가려낼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좀 암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직 9급에서 처음 나온 지문들, 이때까지 관행상 꼭 지방직 내지는 국가직 7급에 재탕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탕 가능성에 대비해서 암기해 두시고요. 그리고 18번 문제 보시면 1번 지문,
이 위에 내용 안 읽어봐도 상관없죠. 기속행위의 경우에 법령에 근거 없이 부관에 붙이면 위법하다. 만약에 붙이게 되면 무효다. 라는 판례에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요. 예,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조금 생소할 수는 있었겠습니다. 만약에 공사중지명령의 원인 사유가 해소되었다면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거부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예, 조금 생소할 수 있었겠지만 실제로 기출되었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공사중지명령 처분성이 인정된다. 근데 시험장에서 몰랐다 치고 일단 파스. 동그라미 3번.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죠. 거부에 대해서 집행정지는 안 되죠. 그래서 3번 지문은 익히 나왔던 정답 지문. 거부 처분과 집행정지는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1번, 3번은 익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4번 지문. 이것도 정답으로 계속 자주는 아니지만 나왔던 내용. 그래서 이른바 반복된 그 통지 내지는 그 반복된 계고 이런 경우에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최초의 계고, 최초의 독촉만 처분성이 인정되는 반면 지금 보시는 거부는 반복된 거부는 그 각각의 거부 전부 다 처분이다 라는 내용을 정답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갑이 앞서 공사중지명령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한 후 그 해제 신청 거부 처분. 그래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다시금 그 중지명령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 그래서 반복된 거부의 경우에도 일단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시금 그 해제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그 공사에 대해서는 다시금 다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요거 해설을 제가 밑에 판례를 하나 빠뜨렸네요. 일단은 첫 번째, 반복된 거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근데 이른바 앞선 거부에 대해서 이른바 기판력이 인정이 되죠. 따라서 다시 그 공사중지명령의 적법성을 다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요거 기판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 지문 자체는 원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는 내용. 그래서 조금 뒷부분에 가니까 최신 판례도 내고 조금 여러분들을 당황하게도 하는 그러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좀 올해 문제 여러모로 특이하다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원래 문제의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죠. 진도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뒤죽박죽으로 냅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특징이 뒤죽박죽으로 출제를 덜 했습니다. 문제를 덜 섞었습니다. 즉 제일 첫 문제만 보더라도 행정법 통론 문제죠. 그래서 앞부분에 만약에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을 깔았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당황했을 건데 원래 앞부분에 어려운 문제를 깔면 뒷부분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즉 그런 시험 외적인 어떤 테크닉 같은 걸 덜 원용했습니다. 덜 강구했습니다. 즉 조금은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문제를 풀라라는 의도인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출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뭔가 조금 엿먹이겠다라는 의도가 덜 보이는 그러한 문제였고요. 그래서 비교적 그 당황한 것에 비해서는 나름 많이 맞췄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시험이었고요. 19번 문제 보시면 1번 지문 계속 나왔던 정답 대본이죠. 개별 공시지가라는 단어 나오면 두 가지 논점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죠. 첫 번째 하자승계, 두 번째 그 자체 처분이다. 처분. 하자승계에서 논의되는 모든 논점들은 전부 다 처분입니다.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 결정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그 자체 처분.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개별 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하자승계의 개념 가지고 맞는 지문 정답으로 출제했죠. 동그라미 3번 역시 개털같이 많이 나온 정답 대본이죠. 토지 대장에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일단 여기서 틀렸고요. 대장의 경우에 구체적으로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계속 보시면 지목 변경 신청 6글자 아직 암기 못하시는 분들은 동그라미 하셔야 되겠고요. 이거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된다. 다르게 접근했을 때 판례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즉 그렇게 출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거부죠. 신청권이 인정된다라는 말도 똑같은 표현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이것도 거의 매년 나오는 지문이죠. 대장이라는 단어 밑줄이나 동그라미 소유자 명의 변경
명의 변경은 처분이 아니죠. 왜? 등기부라는 짱짱한 문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기출되었던 정답 지문으로만 구성했고, 이런 거 위에 박스 한 땀 한 땀 읽어본다고 시간 끌지 말라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조금 낚여서 자기 실력을 다 발휘 못하는 그런 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익히 시험 보신 이른바 경험 있거나 내공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역시 박스. 올해 유난히 박스 문제를 좀 많이 출제했는데요. 쉽게 내는 대신에 시간을 좀 끌 수 있다, 이런 의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번 지문,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A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가 보시면 A도, 저도 처음에 읽고 A도? A라는 사람이 사람인가라고 봤는데 도 행정심판위원회죠. 그래서 구청장이 한 거니까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를 합니다. 만약에 서울시장이 했다, 도지사가 했다, 그러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처분청보다 높은 놈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했으니까 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갑은 심판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무조건 심판을 청구해야 되는 거 아시다시피 국세, 공무원, 도로교통, 그거 빼고는 지금 보시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이것도 역시 정답으로 나온 적 있는 놈이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규칙은 총리령 아니면 부령이죠. 정확히는 여기서는 부령입니다. 즉 부령이라는 건 형식상으로는 법규명령, 하지만 그 담긴 내용이 영업정지의 기준, 다른 말로 제재처분의 기준, 제재처분의 기준, 재량준칙, 다른 말로 행정규칙, 즉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한 거네.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법규명령이지만 그 담긴 내용, 실질이 행정규칙, 그래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고, 우리 판례에 따르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 불행의 형식인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행정규칙으로 보더라라는 거죠. 근데 보시면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규칙의 형식이나 틀렸죠. 내용을 보충하면서 결합하여 위임의 범위 내에서 대외적인 구성력을 가진다. 뒷부분도 틀렸고요. 그래서 이건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즉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이고요. 요거 설명 자체도 틀렸고 내용만 들여다보더라도 형식이 법규명령, 내용은 행정규칙, 즉 요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라는 논점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재량이지만 재량의 일탈남용이 인정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처음 시험을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시험장에서는 일단은 당황을 할 수밖에 없고요. 누구든지 당황합니다. 아마 저도 시험장에 들어가면 당황할 겁니다. 쪽팔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여튼 인생을 건 시험이기 때문에 당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당황을 얼마나 덜 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건일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해설하면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죠. 즉 이론상 익히 아시겠지만 1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마킹까지 포함하면 1분이 덜 걸려야 되는 그러한 이유로 최대한 시간을 안 뺏기는 것도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설은 한 땀 한 땀 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시금 시험을 보게 되는 경우, 지방직이든 국가직 7급이든 시험을 보는 경우에 1번 지문에서 정답이 나오면 그 다음 지문까지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부분에 나온 지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 있게 암기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국가직 9급 시험의 경우에는 그 해 모든 시험에 중요한 바로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꼭 한번 곱씹어서 음미하고 필요한 내용 암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일단 시험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던 안 좋은 결과가 나왔던 지장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 시험만 응시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지는 않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험에 준비를 하는데 여념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힘을 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잘 본 분들은 너무 자만하지 않으시고 다른 시험에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시험을 보면 머릿속에 있는 걸 다 누가 빼내간 것 같고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니까요. 좀 푹 쉬시고 쉬는 것도 공부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건강 그리고 체력을 회복하셔서 향후 계획에 전념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튼 고맙습니다.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